우리가 고구려 문화를 생각할 적에 이 광개토대왕 비 하나만 봐도 그것이 높이가 뭐 7m가 되고 폭이 뭐 센 데는 한 2m 가량 되는데 그때 동그랗게 네모 이게 보통 우리 비라 그러면 옆으로 돼 있고 이렇게 옆이 이렇게 납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방이 이렇게 똑같이 생긴 통돌이고 높이가 7m면 저 같은 사람을 뭐 한 4사람 폭에 놓은 높이니까 그 규모가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또 놀랍게 거기다 가득 써놨단 말이죠. 그 문장을. 그러니까는 그 규모가 중국의 역대의 어느 비보다도 큽니다. 최고의 스케일이죠. 벽화의 이 장대함이나 지금 분묘의 형태나 비석이 중국 역사를 통틀어서 최대 스케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함석헌 선생 같은 분들이 우리가 고구려의 기상을 배워야 한다. 그 중원의 어떠한 중국의 어떠한 조대보다도 더 스케일이 큰 광활한 대륙을 달리던 민족이라는 그 양반은 용강뿐이니까 그런 감각이 있거든요. 이런 적석총만 해도 이 돌을 다룬 솜씨들이 이렇게 돌과 돌이 이렇게 맞닿는 이 부분에는 항상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이게 밀리지 않게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이렇게 엄청난 이게 밀려나지 않는 호분석이라는 걸 갖다가 해놨는데 광개토대왕 능비 같은 거는 한 면에 5개씩 막 들어가 있거든요. 이 장군총은 한 3개 정도. 그런데 그 광개토대왕 그 비에 쓰인 돌의 이 질을 보면 돌이 우리나라 이렇게 화강암 같은 그런 돌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매끌매끌하고 그 대단한 돌이거든요. 그래서 그 돌을 아무리 봐도 그 주변에 그런 그만한 비석을 세울 만한 석재가 나올 데가 없거든요. 그 근처에서 구한 거라면은. 근데 거기서 이제 집안에서 한참 우리가 돌아올 적에 거길 지나왔는데 하도 바빠서 들리진 못했는데 그 오녀봉이라는데 예 어마어마한 채석장이 있거든요. 집안에서 그 오녀봉까지만 해도 이거 한 뭐 200리 되는 거리에 있는 거예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채석장의 돌의 질이랑 비슷하거든. 그러면은 그 방대한 돌을 이것뿐만 아니라 그 장군총에 쓰여진 이 석재들이 다 그쪽 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돌들을 오녀봉에서 거기까지 날라왔다는 걸 생각하면은 옛날에 돌을 운반하는 그것이 이렇게 그야말로 이 나무들을 통나무를 굴려가면서 이렇게 받치고 앞에서 끌고 근데 그 전에 그렇게 네모 반듯하게 돌을 잘라내려면은 그게 보통 기술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구려인들이 돌을 다룬 솜씨라든가 그 돌을 운반한 그 스케일이 우리가 중동에서 중동의 그 거대한 돌을 운반한 그 어떠한 거석 이 문화들을 생각하면은 거의 비슷한 스케일의 그 돌 운반 방식을 취했던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는 근세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은
돌을 크게 다루지 않았거든요. 돌을 전부 그냥 주춧돌 정도로 썼고 나머지는 전부 나무로 목재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 서양은 그 석재 건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게 엄청난 유적이 남았는데 우리는 그게 다 그냥 자연주의적 같이 썩어 없어지는 도가적인 그 사유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래서 그 남질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고구려는 그 돌문화 이게 상당히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유니크하고 그 장쾌한 스케일 우리가 항상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 와서 보면은 고구려 이 삼국사기에 나오는 고구려 기사가 거의 하나도 빼놓지 않고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기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10월 5일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마나 그 전날 내가 그 많이 돌아다녔는지 열심히 그야말로 한도산성에서부터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그 빛이 좋을 때 사진을 찍느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거리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덕분인지 하여튼 아침에 이 대변이 나오는데 뭐 엄청난 양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를 한 말은 넣은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은 넣은 것 같아요. 그러고서 가뿐한 심정으로 나오려고 봤는데 이게 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힘들다. 그래서 지금 어디 가는 것보다는 우선 박물관을 해결하자. 집안 박물관을 먼저 가서 박물관에서 보다 보면 이 비가 개일 것이다. 근데 집안 박물관에 들어가는데 이 박물관에 들어가는데 국경 수비대를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워요. 들어가는 데부터 삼엄하게 다 일체 카메라하고 뭐고 못 갖고 들어가게 하고 일체 짐을 못 갖고 들어가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마음은 편해요. 그렇게 버리고 들어가니까.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설명을 아주 잘 해놨어요. 그럼 당연히 들어가서 메모라도 하고 사진을 못 찍으면 사진도 안 찍는데 메모라도 해야 돼. 메모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메모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 온 사람들한테 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겁을 주는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메모도 못하게 하는데 실은 엄청나게 잘 만든 도서관이고, 박물관이고 해설이 아주 잘 돼 있었고, 근데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고구려 비가 나는 4개라고 말하는데 나중에 왜 4개인지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처음에 광개토대왕 비가 있고 이거는 광개토대왕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인 장수왕이 2년 후에 세운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충주에서 발견된 고구려 비가 있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충주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 어마어마한 이 대륙의 영토를 가진 고구려가 충주까지 내려와서 비를 세웠는가? 왜 조선 반도에 대한 향심이 있었는가? 이것 자체가 어떤 의미로 고구려인들과 고조선의 관계를 암시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의 아이덴티티가 대륙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쪽 우리가 소위 사만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이 사정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불과 2년 전에
엄청난 비가 새로 발견돼요. 근데 이 비의 내용이 주로 건국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비의 주인공의 사적에 관한, 광개토대왕의 비면 추모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대한 광역을 확보했는가 하는 그 업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게 한 반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묘인 제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수묘인 제도라는 것은 각 부족들이, 이게 연방 체제 같은 거라서 각 그 부족들이 와서 수묘를 이렇게 번갈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미난, 그러니까 이 비석 자체가 일종의 고구려라는 제국의 그 제국 운영을 위한 비지, 이게 단순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그 행장 기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요번에 발견된 비석도 광개토대왕의 비석과 같은 양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역사는 굉장히 풍요롭게 재구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로서. 그러고 나서 이제 재미난 거는 전시품 도록도 안 팔아요. 도록이 없대요. 그러니까 도록도 일부러 안 만든 거죠. 그러나 다행히 그 새로 발견된 비석에 대한 단행본이 있어서 그걸 제가 사고서 나오니까 비가 갰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압록강변이 있는 여기 집안이 있다면 제일 밑쪽으로 우선 내려가서 서대묘라는 것을 봤습니다. 서쪽으로 있는 가장 큰 묘다. 그래서 서대묘라고 그러는 건데, 정말 가보니까 여기는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도 없고 이제 교회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이러면 관광객들이 가보지도 않는 곳이죠. 이날 우리가 본 10월 5일 날 본 것들은 대개 이제 소위 관광 개념에서 벗어난 지역들입니다. 그건 진짜 순수한 이제 그 전문 탐사 여행인데, 막 그 지반시의 고분군에서 가장 압록강으로 남쪽으로 위치한, 압록강변의 남쪽으로 위치한 가장 큰 묘다. 그래서 이거를 서대묘라고 일본 사람들이 지칭을 한 것이고, 이미 일본 사람들이 뭐 다 도구를 끝낸 묘죠. 그래서 뭐 엄격하게 지키지도 않고 있는데, 여기서 이 서대묘에서 바라보면은 이쪽으로 집안의 광경이 보이고, 이 밑으로 압록강이 흐르면서 저 북한 땅이, 우리 북녘 땅이 그대로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대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비가 많지만, 여기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묘 중에서 가장 큰 묘로 알려져 있고, 이것 역시 방형 계단 석실묘로서 우리가 그 장군총에서 본 거와 같은 형식의 조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묘가 가운데 완전히 사방에서 이렇게 완전히 파헤쳐진 모습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묘를 미천왕묘로 보통 비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천왕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을불인데, 이 미천왕 전대의 왕이 봉상왕인데, 그 봉상왕이 자기 동생이 하도 똘똘하니까 그 동생 졸고라는 사람을 죽여요. 그 졸고의 아들이 바로 이 을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봉상왕이 그 뒤로 포악하고 정치를 잘 못하자 중신들이 그 사람을, 그 봉상왕을 제거하고 을불을 모시게 되는데, 을불은 그 당시 엄청 고생을 하면서 떠돌이 신세로 이렇게 댕겼는데, 그 사람을 알아보고 나중에 모셔서
결국 미천왕이 등극을 하게 되면서 고구려의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전에는 모든 걸 수세로 갔는데 이 사람이 공세로 나가면서 주변을 전부 정복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 모용씨들도 그 위험을 느껴서 여기를 침범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미천왕의 아들 고국원 왕 때에 소위 말해서 전현의 모용씨들, 모용황이라는 사람이 오잖아요. 근데 그게 뭐 5만 5천인가의 그 군대를, 근데 이 전현이라는 나라가 그 보통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것도 신흥 세력이었는데, 전현의 주력 부대가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4만의 정예 부대가 내려오고 이쪽에는 이제 빈약하게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거를 4만 대 4만, 1만 대 1만 이렇게 맞부딪혔으면 당했을 리가 없는데, 저쪽이 빈약하게 오는데 고구려가 4만이 가고, 저쪽 4만이 오는 데는 빈약하게 막았단 말이에요. 배치가. 그러니까는 이게 결국 비긴 싸움인데, 여기선 크게 대승을 하고, 근데 여기선 대패를 하면서 이 전현의 이 모용씨는 국내성을 치고 환도성까지 함락해 가면서 완전히 이거를 고국옥만은 혼자 단신으로 막 도망치고 그러는데, 그 엄마와 그 부인을 데려가고, 그리고 그 아버지인 미천왕의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을 가져갔다. 근데 이 방대한 묘가 지금 보면 그 안이 이렇게 파헤쳐져 있거든요. 미천왕이라는 사람은 워낙 젊었을 때 고생을 하고 그 민중들의 그 어떠한 서름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아주 그 왕으로서 위대한 자격을 가진 왕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고구려가 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바로 고국원 왕이고, 고국원 왕의 이제 후손들이 해서 결국 그 광개토대왕까지 이르게 되는 그 과정에 최초의 전기를 마련한 사람이 바로 미천왕입니다. 그래서 아마 왕릉도 이렇게 거대한 왕릉을 했을 것이고, 모용씨가 나중에 고국왕 시절에 여기를 와서 여기를 완전히 점령하면서 이 묘를, 자기들의 원한이 있는 이 미천왕의 묘를 파헤쳤다.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묘를 우리가 그 미천왕의 묘로서 비정하지만, 하나 이상한 거는 과연 후손들이 그렇게 자기 조상이 파헤쳐진 모습을 그대로 두었을까 하는 것도 하나의 의문이지만, 오히려 그걸 그대로 두고 계속 그 어떤 정의를 곱씹었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이 미천왕의 묘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5만 명을 끌고 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구려로 볼 적에는 이 서대묘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려오는데 보니까 거기 뭐 주변이 엄청난 포도밭이더라고요. 근데 포도가 이렇게 잘고 머루 포도가 있어요. 그리고 머루 포도가 있고 이쪽에 오니까 청포도가 있는데, 청포도는 정말 맛있더라고. 서대묘를 보고 압록강변을 따라오는 길에 길 옆에 압록강변에 있는 이것도 거대한 묘인데, 이거를 발굴하면서 근처에서 이 벽돌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천추만세 영고, 천년만년 길이길이 견고하기를, 이렇게 쓰여진 문구가 발견돼서 그 돌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갔던 박물관에 그대로 그 진품이 진열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천추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재단을 갖춘 계단식 돌무지 돌방 무덤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10단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은 현재 5단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그 석실 돌방의 모든 양식이 호태왕 능비와 너무도 양식이 똑같아서 사람들이 놀랐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천추묘의 주인은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 천추묘를 거쳐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올라오는데,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마선이라고 하는 그 묘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저희를 안내하던 그 할아버지가 절로 가면 뭐 있다, 2개가 있는 거였더니, 거기서 어렵게 그 동네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건 정말 아무도 안 가보는 그런 이상한 묘로 우리가 간 거예요. 그건 산 꼭대기에 돌무지가 있는 거예요. 그 두 무덤은 전혀 그야말로 우리가 고구려묘라고 족보도 없는 그런 엉뚱한 데를 안내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우연히 찾아간 거예요. 엄청난데? 저기 저 멀리 그 미천왕묘가 보이고, 그 서대묘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쭉 따라 압록강병을 따라오면서 이 천추묘가 보이고, 그리고 여기에 마선하라는 그 실개천이 흘러서 압록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동네를 마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동네인데, 어렵게 찾아 올라오니까는 도저히 뭐가 유적에 아무 표시도 없고 어렵게 찾아와서 보니까 이 산꼭대기 위에 거의 형체도 없이 무너졌지만은 이 규모도 만만치 않은 규모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대개 그 우리가 여태까지 본 고구려 무덤이 평지에 있었는데, 이것은 구름 꼭대기에 있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그 위치가 독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쭉 여기 따라 보이는 게 압록강이고, 저기에 보이는 저 산이 우뚝 솟은 산이 바로 그 북한 땅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저기 저 앞에 또 돌무덤이 있는데, 그야말로 저기도 만만치 않은 무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은 고구려 사람들의 이 무덤이 정말 이 지역에 그 이만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대로 실증이 되고, 그리고 이 돌들을 보면 전부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돌인 거 보아서 이것은 전부 압록강에서 이렇게 준설해다가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내려와서 진짜 우리가 찾으려고 하던 마선 2100호 무덤을 갔죠. 그래서 거기 갔더니 거기는 동네에 있는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높은 이런 언덕 같은데, 지금 제가 바로 마선 고분군 이라는 팻말이 있는 그 묘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데요. 물론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올라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라보면 저 정면에 저기 고분군들이 또 나타나고, 저기도 역시 적성묘입니다.
그리고 저쪽에도 뭐 사방에 이렇게 보이는데 이 압록강 변에 있는 이 저 산들이 전부 북한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과 북한을 지금 분리해서 바라보고 있지만 어떻게 이것이 이 과거 고구려인들에게 과연 이 압록강이라는 게 국경 개념이었겠느냐. 그러니까 저기도 분명히 다 집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국내성이라는 개념으로 고구려 영토에 그 당시에 다 같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저 산세를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느끼는 것은 이것이 바로 자기들의 그 모든 생명의 원천인 이 압록강물이 바로 백두산 천지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저 산줄기가 바로 자기들이 위치한 이 국내성 산세가 바로 그 백두산 그 물 줄기가 흘러내려오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들이 결국 그 백두산에 대한 그 개념이 없었겠느냐. 그 너무도 우리가 고조선 신화를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게 자기들의 모든 이 지세의 가장 줄령에 해당되는 백두산 천지, 그것을 신화화한 것은 고려 말의 일연이 아니라 결국은 고구려인들의 기상을 나타내는 하나의 원천적 신화가 아닐까. 그게 이제 그 동네가 마선향이라고 그러는, 이 마라는 거는 이 삼마자에다가 라인이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그 선자인데 그 밑에에 내려오다가 2100호 무덤을 보고 그거는 평지에 아주 거대한데 거기 학교 앞에 있는 공터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 앞에 보이는 것이 마선 2100호 무덤이고 그리고 이것과 마주하고 있는 저기 희미하게 보이는데 저것이 마선 2378호 무덤으로서 이 동네 사람들 말씀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올라오다가 이제 다시 집안으로 밑에서부터 올라오다가 집안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집안의 국내성이 있는 부분에서 이쪽에 올라가면 칠성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칠성산 꼭대기에 칠성산 871호 무덤이 있다. 871. 그 871 무덤을 꼭 가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정경일 교수가.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면 이 압록강 전체가 나오고 이쪽으로 뭐냐면 특별히 그 옛날에 그 국내성이 다 내려다본다. 그 국내성이 조감이 된다는 거죠. 이 뒤에 보이는 이 산이 이 동네에서는 아주 유명한 칠성산이라는 것인데 이 칠성산 자락에 있는 이 871 무덤 상당히 이것도 뭐 잘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무덤이 유명한 것은 바로 이 무덤을 꼭대기 올라가면 국내성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압록강이 굽이치는 모습과 이 고구려 도읍지의 전모가 가장 정확하게 잘 보이는 곳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를 잘 찾아오는데요. 이 무덤을 와서 보면은 이 안이 이렇게 파여 있어요. 여기 이렇게 완전히 파여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이게 도구를 당한 흔적이 보이는데 이 주변에 배총도 있고 이 능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살던 이 능참봉들의 건물터도 있고 해서 이게 왕릉으로 추적이 됩니다. 근데 대개 양식으로 보면은 2세기 말경으로 보이는데 여기 와서 내가 감개무량한 것은 이 압록강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게 국경의 개념일 수 있겠느냐. 국내성 사람들에게 있어서 압록강이라는 것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그건 하나의 그 생명의 원천으로서 이 주변 모든 산하의 중심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구려 무덤도 저 북녘 땅에도 같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산세를 보면은 이 산세가 이것이 바로 백두산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흐르는 물이라는 게 이 압록강이라는 게 당대는 모든 삶의 원천인 것이 가장 그 어류가 풍부하게 잡혀가지고 이 고구려가 강성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압록강의 고기를 잡아먹고 식량이 풍족했기 때문에 이 고구려 문화가 강성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압록강의 원천이 어딨냐? 그 백두산 정상이란 말의 천지. 거기까지 이 사람들이 다 안 가봤을 리가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고구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백두산의 신화가 이미 생겼을 것이고, 그 이전에 고조선 문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화 양식이 고구려인들에게 전해 내려왔고, 그 고구려인들에게 의해서 그 고구려를 계승한다고 하는 고려가 그 신화를 계승했고, 말기에 일연선사가 그것을 삼국사기에 기록한 것 뿐이지, 그 단군설화라고 하는 것이 여기 와서 보면은 하나의 그 자기들 생활권 속에 있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자기들의 연원을 말해주는 설화체계였을 것이다. 그래서 조선 상고사를 생각할 적에 단군 신화라는 것을 신화로서 인식하지 말고 고구려인들의 가슴 속에 있었던 진취적인 기상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우리가 재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신화는 이 강산과 더불어 살아있는 어떤 생명력의 표현이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다가 길 옆에 우리가 그냥 지나쳐 왔는데, 거기에 칠성산 211호 무덤이 있다. 마선에서 이 칠성산 쪽으로 큰 길로 올라오다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마치 쌍묘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엄청난 규모의 왕릉이라고 추정되는 겁니다. 근데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보면 봉상왕 5년 모용회가 고구려를 침범해 서천왕의 무덤을 보고 군사들을 시켜 파헤치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서천왕 묘가 아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지만, 이 동네 사람들의 얘기로는 이거는 국공내전 시기에 그 국민당의 포격에 의해서 저렇게 반으로 됐다라는 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일본 사람들이 도구를 하면서 저렇게 가운데를 파헤쳐 가지고 저렇게 쌍묘처럼 보인다, 뭐 여러 가지 그 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서천왕, 미천왕 이런 게 전부, 미천은 아름다운 냇가리고 서천은 서쪽에 있는 냇가리고 동천은 동쪽에 있는 냇가리고, 이게 전부 뭐냐면은 지명을 따라서 이렇게 붙여진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날도 점심을 못 먹고 빵 쪼가리로 해결을 하고 벌써 3시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장천 1호분을 가보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멀다. 그 기반을 지나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선 국동대열이라는 곳을 가자. 집안에서 압록강변에 어느 에로 가면은 고구려인들이 동맹이라고 하는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기사가 그 유명한
위지동의전에 나오고 있잖아요. 위지동의정이라는 것은 삼국시대의 위나라의 어떤 인류학적 보고서란 말이에요. 그 삼국시대의 그 인류학적 보고서의 현장, 과연 동맹이라는 제식이 뭐였느냐, 이걸 알 수 있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이다. 그래서 우리 가보자. 그래서 이날 우리는 마지막으로 국동 대여를 가보기로 했습니다.